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예. 오늘 처음으로 최인훈 선생의 회색인을 골랐습니다.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 선생의 회색인. 네, 맞습니다. 광장이 워낙 유명하죠. 우리 오늘 읽는 책 코너에서 오래전에 총독의 소리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이제 회색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회색인은 그 독고준이라는 인물이 월남에서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란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걸작 장편 소설입니다. 예.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절들만 한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소설을 보다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분단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남북이 갈려서 서로 목에 이빨을 받고 신음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예. 그 구절에서 친일파 문제 관련해서 먼저 한 구절 읽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참 복도 없는 민족이야.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은 있다지만 애 베지 않은 것만큼 못할 게 아닌가.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침략자들이 세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니 슬픈 일이었어.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질러서는 안 돼. 정치의 세계에서는 당분간 이빨에는 이빨로 대한다는 법칙이 있을 뿐이야. 그러지 않겠거든 침묵하든지.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청년들더러 원수의 싸움을 도와주라고 권한 것은 얼마나 기막힌 일이야. 해방 후에 이광수가 발간한 변명은 없는 이만 못하더군. 차라리 가만히 있을 일이지. 개인끼리든 사회나 국가에서든 유혹에 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뉘우치고 근신해야 하고 어려움에 이긴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지. 해방 후에 우리는 정치적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사기를 당했어.
이승만 씨가 친일파들을 끌어들였을 때 비극은 시작된 게 아니야? 한국이란 참 이상한 나라지. 이렇게 김학이라는 등장인물이 말을 합니다. 아, 그 법무부 차관하고 이름이 비슷하군요. 네. 김학의가 아니고 예. 김학이라는 외자입니다. 아, 김학?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렸네요. 제가. 아닙니다. 김학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인데 예. 여기에서 독립선언문, 그러니까 3.1 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이 친일파가 되잖아요. 예. 만주에 있었던 건국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하죠. 그리고 이광수라는 민족주의자가 친일로 흘러서 학생 징병 연설을 하고 했던 걸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뉘우치고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이긴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사는 여기서부터 뒤틀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배부르게 살고 조선인들을 겁박하고 억압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한 거죠. 그게 우리의 한국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거죠. 대신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억압을 받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야 했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비극, 분단의 비극은 이승만 씨가 친일파들을 끌어들였을 때 시작됐다는 게 이 김학이라는 친구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게 작가의 현대사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을 받아서 다른 친구, 오승훈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특수지역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 2차 대전 후에 이른바 후진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이 휩쓸었고 지금도 그게 최대의 조류로 흐르고 있는데도 한국에는 그런 바람이 불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놀라운 일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증오도 역시 필요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해방 직후에는 그런대로 일본 제국주의가 당분간 그런 증오의 표적 구실했지만 6.25 바람의 끝장이 나버렸어. 하기는 6.25 전에도 반일 감정은 이미 국민적 단합의 심벌로서의 효력을 잃고 말았어. 그 대신 빨갱이가 그 자리를 메웠어. 오늘의 불행을 만들어준 나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어물어물 감정 처리를 못한 채 흘려버린 것은 기막힌 일이야. 강간당하고도 해에 웃는다면 말은 다 한 것 아닌가. 개인의 마음이나 집단의 심리나 짜임새는 마찬가지야. 한은 풀어야 하고 욕망은 이루어져야 해. 정치적인 강간의 상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국민은 정치적으로 불감증이 돼. 정치에서 어두운 면만 보고 외면해버려. 그저 몸으로만 당할 뿐 감격을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 한국 정치를 맡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이야. 어쨌든 그들은 일본 사람들과 타협하고 산 사람들이야. 애국자가 소중한 것은 슬픈 역사의 장난으로 어떤 국민이 욕된 삶 속에 있을 때 인간다운 반항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야. 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이승만의 그 우산 아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분단을 조장하고 그리고 정말 민족주의다운 민족주의도 실현하지 못한 채 빨갱이로 모든 것들 증오를 다 휩싸버리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 자체에 대한 상상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지식인들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는데요. 예. 이 배웠다는 새끼들은 돈만 주면 개처럼 꼬리를 치는 판이니 우리 같은 송사리 인텔리들이 흥분하다가도 머쓱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도 역시나 배웠다는 놈들은 정말 돈만 주면 개처럼 꼬리를 치면서 권력에 아부했던 거죠. 교수님, 배웠다는 놈들은 왜 이렇게 돈만 주면 꼬리를 칩니까? 이게 뭐 그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소설 속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죠. 근데 권력이라는 유혹을 뿌리칠 만한 자신의 어떤 지적인 깊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식민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에 줄을 대는 순간에 자기 삶이 평온해진다는 마약가두 같은데 깊게 쩔어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 역사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한평생 그냥 권력과 돈을 함께 거머쥐고 누리는 게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귀한 지식인들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보자면은 여기 우리 오승훈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대로 배웠다는 새끼들도 돈만 주면 개처럼 꼬리치는 판, 그 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물고 물리는 건데, 뭐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철학이 섰을 텐데, 그래봐야 현실에서는 기회주의자만 득세하고
뭐 그렇게 소신지켰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이러니까 뭐 한 번 사는 세상 족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실속 있게 살자 이렇게 지식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인들 자기 처벌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과정에서 지식인들을 다 오냐오냐 했던 것, 이것도 문제가 되죠. 예.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다 위반하고 했던 자들이 다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근혜 권력을 지탱했던 자들도 이른바 지식인들이죠. 그들이야말로 기능적 지식인, 공부기술자들이 자신의 삶의 안온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팔아넘겼는데 예. 거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공부만 잘하면 다라고 생각했었고 지식인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 장사꾼들과 정말 진짜 지식인들을 엄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역사에 대한 통찰이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구절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시키려던 조국에서 외국 침략자들하고 어울려서 돈을 모으고 벼슬을 하고 농민을 울리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 등뼈를 이루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진술들인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시키려던 조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침략자들하고 어울려서 돈을 모으면서 벼슬하고 오는 권력을 유지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싹이 틀 수가 없었죠. 이제 비로소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지금 발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바로 남북 평화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게 재작년, 작년에 촛불 이 혁명이 없었더라면 이런 민주주의와 평화가 만나는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찔하면서도 짜릿하기도 합니다. 이 촛불 혁명이 가져온 이 한반도의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역사적 시간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게 촛불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사의 한 순간들을 똑똑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동시에 인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색인이라는 책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1963년에 연재해서 64년까지 1년 동안 세대라는 잡지에 연재된 이 소설을 보다 보면은 최인훈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우리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가면은 다시 김학이라는 친구의 글을 독고준이라는 주인공이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일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초대 내각이 되었더라면 사태는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그들은 선거 없이 그대로 정권을 인수한다. 상해의 밤의 권위를 장하여 홍구공원의 권위를 장하여, 여기 장하여란 말은 펼쳐서 이런 뜻입니다. 상하이의 밤의 임시정부의 그 권위를 빌어서, 그리고 홍구공원, 우리 윤봉길 의사가 포탄을 던졌던 곳이죠. 그런 권위들을 장하여 펼쳐서 정권을 인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는 신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친일파를 철저히 단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는 2단 신문소가 될 수 있었겠고 대차 대조편은 엄중히 작성되고 청산되었을 것이다. 고등계 형사와 고문파 법관과 군수 나으리 그리고 식민지 관청의 아전들은 잭소리 못하고 들어앉았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카타르시스라는 점으로 국민의 정신위생에 기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다음에 그들은 애국자들을 모시는 선앙당을 방방곡곡에 세웠을 것이다. 하얼빈 역두의 영웅, 청산리의 기사, 서울 역전의 돈키호테, 천안의 잔다르크. 별같이 빛나는 부족의 영웅들이 푸짐한 제상을 즐기며 허공에서의 방랑을 멈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신궁 자리는 틀림없이 한국의 웨스트민스터가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명문장이 있습니다. 예. 핵심을 얘기하자면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에 초대 내각을 구성했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청산했더라면 우리는 정신적 강경 상태에서 헤매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적인 영웅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얼빈의
안중근, 그리고 청산리의 김좌진 장군, 그리고 천안의 유관순 등등이 빛나는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좌절하면서 철저하게 이승만과 그 친일파들에게 배제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왔다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이 소설의 배경이 1958년, 59년인데요. 이승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는 정말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4.19 혁명마저도 분화발이 짓밟히고 말았죠. 환멸이나 좌절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년들은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롯한 정의가 꽃피는 그런 세상을 꿈꿨었는데 그게 50년이 훌쩍 지나서야 간신히 싹을 다시 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설을 좀 읽다 보면은 그래요. 역사의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잘난 체하고 온갖 음모로 또 다른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고요. 저들이 다시는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붙잡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정의의 칼날이, 민주주의의 칼날이 내려쳐져야 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팔아먹었던 빨갱이가 사라지고 분단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순간에, 형성되는 순간에 저들의 존재 이유는 아마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불안들이 저렇게 마지막 그 몸부림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최인훈 선생의 회색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역사와 정치의 향방들을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이 나온 시점을 보니까 1977년인데 친일파 중에 친일파 박정희의 유신독재 망령이 극에 달할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책이 버젓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문학의 힘이죠. 이게 처음 연재된 것은 1963년에서 64년까지 1년 동안이고요. 예, 예. 김 PD 말씀하신 단행본으로 나온 게 76년, 77년 요 무렵입니다. 예, 예. 정말 그 박정희 독재 체제가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절에 이런 문학적인 암유를 통해서 뒤로 감추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저층들, 밑바닥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그 혁명의 에너지들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암유가 아닌데요. 직설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아마 독재 그 굴복하던 자들은 못 읽었을 겁니다. 아마 읽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수준 높은 소설이고요. 네. 정치 역사뿐만 아니고 뭐 연애 문제나 욕망 문제, 그리고 분단 문제. 여기 독고준이라는 그 친구가 월남한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 아주 수준 높은 논의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읽어보시면은 우리 한국 문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 번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또 통일에 관한 그런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감 있게 와 닿을 때가 참 드물었죠. 네. 오늘 판문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읽는 책 그 메모를 보니까 네.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 19일 무렵에 이호철 선생의 판문점 얘기를 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는 건 각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철 선생의 판문점 작품이 두 편이 있습니다. 1961년에 쓴 판문점이 있고 2012년에 쓴 판문점 2가 있는데 오늘은 판문점 1에 해당하는 1961년에 쓴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내일은 2012년에 쓴 판문점 2를 소개하면서 판문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 합니다. 먼저 판문점 하면 한자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지역명칭 치고는 좀 낯설죠. 판자는 판자할 때 판자고요. 문은 뭐 대문 할 때 문자인데 이 점자가 가게 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점포할 때 점자예요. 네. 판자로 만들어 놓은 문으로 된 뭐 가게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조금 이따 소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곳을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판문점은 이호철 선생도 소설에서 정전 협상을 한 가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이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라 그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소로는 황해북도 개성 특급시 판문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두 가지 행정구역의 이름이 있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남한에서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고 북한 쪽에서는 황해북도 개성 특급시 판문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그 포로 교환 업무를 맡게 된 중립국 인도군의 막사와 포로 교환 장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허벌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의 그 장소적 의미는 뭐 만만치가 않죠. 우리 분단의 그야말로 상징이었고 하나의 그 가게 같은 곳이 우리를 틀어지고 이런 긴 세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소설은 뭐 진수라는 기자가 판문점에 가서 납북자 협상 문제 때문에 북한 여기자하고 나누는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거리는 오래전에 방송했던 걸로 대신하기를 하고요. 그때 읽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2018년에 보는 판문점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판문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 판문점은 분명 판문점이었고 한자로 쓰는 판문점입니다. 이 나라 북위 38도 선상 근처에 있었던 해괴망측한 잔물이었다. 일테면 사람으로 치면 가슴 패기에 난 부스럼 같은 거였다. 부스럼은 부스럼인데 별로 아프지 않은 부스럼이다. 아프지 않은 원인은 부스럼을 지닌 사람이 좀 덜 됐다, 불감증이다, 어수룩하다는 데 있다. 한데 그 부스럼은 그 사람으로서도 딱하게 알기는 아는 모양인데 어쩐단 도리가 없다. 그 부스럼을 지닌 사람은 그 부스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 책임을 지고 싶어하고 그 당대를 살펴보면 사실 그럴 만한 객관적인 내력도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 공동 책임이 도무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그 당자는 덜 됐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어수룩하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38선에 있는 판문점이 일종의 부스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스럼이 나면은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수룩한 사람인 것처럼, 불감증인 사람인 것처럼, 좀 덜 된 사람처럼 이 판문점이라는 부스럼을 그대로 둔 채 이 긴 세월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은 1961년 작품이니까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이 있었던 뒤 한 8년 후죠. 일단 이런 부스럼이라고 판문점 명명합니다. 그 다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여 그 부스럼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절체절명의 중량을 지니게 되어 심지어 관광 유람지 구실까지 하였다. 판문점이란 이런 세계 유일의 점포로서 문자 그대로 남북으로 난 두 개의 문이 판자문으로 되어 있어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쾅 닫아도 한참을 흔들흔들했다. 천장이 낮은 길쭉한 단층 집으로 휑하게 큼직한 흡사 2세기 전 국민학교 교실 같은 마루방인데 신을 신은 채 드나들어도 괜찮게 되어 있었다. 문은 북문하고 남문이 있었다. 이를테면 그 문이 판자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문을 두고 제법 근엄한 묵계가 있었다. 남문 사용자는 남문만 사용할 것, 북문 사용자는 북문만 사용할 것.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엔 가로줄이 쳐 있었고 그 줄을 사이에 두고 마주 무쇠 테이블이 놓여 있다. 각각 3개씩 6개의 테이블이었다. 네, 우리 뭐 TV 화면이나 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판문점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보면은 정말 그 바라크 같은 건물이 2개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통일각이 있고 남쪽으로 평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바라크 같은 판자문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면서 엄숙한 표정을 지면서 지금까지 이런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예. 판문점이라는 이 장소성이 갖는 의미는 뭐 우리에게도 각별하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이 남북을 나누고 또 동서의 냉전 구도를 나누고 또 동북아를 절단하는 그런 분절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판문점이 평화의 장소로 바뀐다면은 이 남북을 넘어서 동서가 새로 열리는 그리고 동아시아가 새로 열리는 그야말로 장대한 장관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소설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판문점이 그야말로 과거의 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0년 전, 정확히 얘기하자면 57년 전에 쓰여진 이 작품을 빌어서 제가 간절하게 기원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이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0년쯤 뒤 판문점이란 고어로 판문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판문점은 한자로 쓴 판문점입니다. 그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1953년에 생겼다가 19XX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의 남단 문화관이 바로 그 자리다. 원래 점 혹은 점포라는 말은 상점이라든가 가게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 어휘의 시초는 역사의 단계에 있어 초기 수공업 시대에까지 소급되어야 한다. 이미 고전 경제학에 속하는 문제지만 자유기업이 성행하면서 이른바 소상인이 대두된 것과 더불어 인류 역사의 곽감을 받은 어휘이다. 그러나 이 판문점의 경우는 그런 전통적인 뜻의 점포가 아니라 희한한 점포였다. 이 점포의 특수한 성격을 밝히자면 당시의 세계 정세, 그 당시 세계의 하늘을 뒤덮었었던 냉전 기류를 비롯하여 그 밖에도 유교라는 동족 상잔을 설명해야 하고 그것은 적지 않게 거창하고도 구구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니 폐지하여 회담 장소였다. 휴전회담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군사정점회담이라는 것이 무려 50여 회에 걸쳐 있었다. 휴전회담이라든가 군사정전회담이라는 말도 긴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그 회담 기록이 적힌 거창한 문건이 지금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익살로서 개성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익살로서요? 유머, 웃음. 예. 그러니까 웃기는 기억으로 이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그 진수의 몽상입니다. 몽상인데 200년쯤 지나면 판문점이 고어가 될 것이고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다 익살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판문점 이런 것들은 다 개성박물관에 안치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소설을 쓴 57년 만에 갑자기 도둑처럼 뚜벅뚜벅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감개가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호조 선생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살아 계셨다면은
당신이 간절한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떤 감회에 젖으셨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 깊이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이 소설의 바람대로 판문점이라는 말 자체가 고어가 되고 이 장소가 남북을 가르는 날카로운 분단선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거듭나기를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전해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판문점은 뭐 그렇다 할 건물도 제대로 없고요. 그냥 휑한 벌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잘 돼서 또 북미회담도 잘 돼서 이곳이 하나의 평화의 상징처럼 되면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 바람을 다시 담아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판문점 근처에 이렇다 할 집이라고는 없고 부속 건물들만이 몇 채 띄엄띄엄 서 있었다. 판문점 앞은 들판이었고 뒤는 펑퍼지만 언덕이었다. 지금의 개성시 통문로 거리가 앞에 해당되고 문어회관 별관이 뒤편에 해당된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고 민족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좀먹는 일이었던가. 통탄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상상해보라. 더구나 외국 사람까지 주역으로 끌어들여서 말이다.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그때에는 상식으로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놈의 상식이 어찌 통할 수가 있더란 말인가. 네, 정말 이런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드는 그 상식은 다 깨져버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곳으로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판문점에 함축된 이런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한편의 코미디인지를 역설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 정말 100년 뒤쯤에는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민족 구성원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맞서 싸우고 또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정치 세력도 있고요. 이 100년 뒤에는 얼마나 이 우스운 꼬라지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평화 분위기, 평화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냥 독수리의 눈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테고요. 반평화 세력들 이 기회에 끝장내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판문점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평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그 문학적으로 들려준 이호철 선생이 판문점을 읽으면서 판문점을 저 멀리 보내고 새로운 의미의 이 평화의 장소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이호철 선생이 1961년에 발표한 판문점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예.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다시 쓴 판문점 2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어제 다 이야기 못한 판문점 오늘 또 마저 소개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61년에 발표한 판문점에서는 남한의 기자 진수와 북한의 여기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등장했었는데 판문점을 배경으로 해서 말이죠. 예. 이 소설은 이제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문점을 직접 배경으로 하지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남북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등을 전직 기자 출신인 영호라는 사람과 소설가인 진수라는 사람이 대담 또는 토론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그 장례식이 대대적으로 중계가 됐었죠.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젊은 김정은이 등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소설이 진행됩니다. 예.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성군 정치 등등으로 민생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잘 아는 사실이죠. 예. 이호철 선생이 이걸 보면서 김정은 체제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관계도 한 살림을 통한 남북 교류의 확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바로 이런 속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젊은 김정은이 새 집권자로 올라섰는데 그런 북한으로서 당장 급한 것은 무엇이겠어? 일단은 경제란 말이야. 김정일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처럼 항일 무장투쟁의 혁명 전통만을 오로지 강조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만 문제는 풀 수 없게 되었거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 가계만으로는 저들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결국은 당장 처해 있는 북한의 새 권력 입장으로서는 우선은 뭐니 해도 경제야. 전체 인민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야. 안 그렇겠어? 결국 이 점으로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당장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도 불안정성이 높았던 시기였지. 이렇게 북한 그 정치 환경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맞대응은 그런 속사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방향으로만 나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 또는 민생의 문제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월남한 사람들 중에 자본주의 국가 남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대거 불불 가리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의 모든 그 경제적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영수라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너무 비현실적이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진수라는 북한을 고향으로 둔, 이건 아무래도 이호철 선생 자신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언제까지 계산적으로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잘 사는 우리가 먼저 대담하게 도와주는 방향에서 손을 내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진수라는 사람의 말을 조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읽어보면은 6년 전에 쓰여진 작품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볼까요? 우리도 우리대로 그런 움직임에 맞먹을 만한 대담무쌍한 청천벽력의 그 무슨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 경우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60여 년 동안 익숙해져 왔고 깊이 길들여져 있던 그 정치문화 테두리에서는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활딱 벗어나 보아야 하지 않을까. 기왕의 모든 우리네 국가보안법이니 방공법이니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 테두리에서까지도 일단은 활딱 벗어나서 한 번쯤 우리 삼천리 강산의 지난 반만 년을 이어왔던 그 우리네 산천의 법이랄까, 그런 자연의 법 같은 수준으로까지 돌아와서 우리네 민족 시조인 당군 할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우리네 곁으로 살아 돌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으실까? 그런 수준으로까지 모두가 일단 돌아와서 바로 저 지경까지 가 있는 상대편 북한 권력 쪽에서도 귀가 번쩍 열리며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와락 두 팔 벌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만한 수준으로 그 엄청난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담대한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자는 것이죠. 남북 정치권이 이런저런 주판을 퉁기면서 자기 정치 환경에만 알맞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담한 상상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정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야말로 영구 분단 체제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토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상상력의 전환을 요청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짤막하게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남북 문제는 전혀 한 차원 높아진 새로운 국면, 새 패러다임의 진정으로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나의 작금의 생각이다. 이를테면 우리 남쪽으로서는 일종의 통 큰 파천황의 투자인 셈이야. 일단은 엄청 공경에 처해 있는 저들 북쪽 요구대로 그 무엇이건 죄다 들어주어도 무방하다고까지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순진한 소설가의 망상이라고 타박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줄 아는데 북을 고향에 둔 이호철 선생의 마음의 풍경을 헤아려 보면은 이런 대담한 상상이 없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평화 무드야말로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꿈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현실들이 올 1월부터 정말 대단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상상력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일방적인 태도도 아니고 또 트럼프의 일방적인 선물도 아니고 남북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촛불혁명이 낳은 이 정권의 정말 끈기 있는 협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정말 핵폐기 문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도 정말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오롯이 실현할 수 있어야 남북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이 보여주듯이 양측 모두가 서로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제각기 발전해가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완화시켜가면서 풀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좌와 우,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게 작가 이호철 선생의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살림을 함께 해나가면서 남북 협력, 교류에 기초한 경제 공동체를 일단 구현해 나간다면은 정말 동북아의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이뿐만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진단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경제적인 문제만 봐도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히토류 같은 경우인데 중국이 지금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남북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은 그런 지하자원부터 시작해서 북한 쪽의 SOC 사업들 등등을 포함해서 남북 경제의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이호철 선생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이건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와 경제적 효과는 우리 이완배 기자가 언젠간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소설만 읽어봐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 남북 화해 국면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실제로 오늘 이완배 기자가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과 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정말 청사진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완배 기자하고 저하고 텔레파시의 그 감도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호철 선생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판문점뿐만이 아니고 장장 57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정말 훌륭한 소설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에세이들도 많이 펴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6년에 나온 남녘사람 북녘사람, 그리고 2001년에 나온 이산 타령 친족 타령, 그리고 2011년에 나온 가는 세월 흐르는 사람들 등등도 함께 보시면은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노 작가의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해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호철 선생이 살아계셔서 지금의 현 상황을 직접 보셨더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참으로 궁금하고도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참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담대한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호철 선생의 얘기를 빌어서 현재 국면들을 위장평화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는 위장쇼가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그렇겠죠. 예. 뭘 해도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순간인데 뭐든지 다 위장이라고 불신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호철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 반통일 세력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예. 거듭하는 말이지만 일단은 말이지. 물론 이 점도 끝내는 세월이, 시간이, 역사가 그 뒤로 모든 것을 죄다 낱낱이 드러내줄 것이겠지만 말이지. 그게 진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티끌 하나 없는 맑은 마음이어서였는지 개인적인 지저분한 야욕에서였던지는 뒤에 세월이, 시간이, 역사가 해결해 줄 것이고 그 끝머리는 우리네 삼천의 운세에 가다할 것이겠지만 말이지. 우선은 믿어보자는 말이다. 우선은 우리네 이 해묵은 남북의 현 조건에서 그 어느 누구였든 간에 처음으로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정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나. 믿어야지. 믿어야 해. 다만 이 국면에서도 끝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는 남는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 입장에서의 중심 명제였던 저 북한 권력의 먼 행방은 과연 어찌 될 것이냐 하는 점이야.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답도 일단은 간단해진다. 그렇게 남북 간에 새로 떠오른 그 남북연합이라는 것이 그 새로운 협의체가 참으로 순조롭게 이어져 가며 서로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죄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다가 보면 그렇게 20번, 30번, 50번으로 몇 년 이어가다가 보면 서로 낯이 익혀지고 속속들이 익숙해진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논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어느 날인가는 남북 간에 그런 산적해 있던 문제들도 하고 자신들도 미처 의식해 볼 틈도 없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해결이 나 있는 것을 그들 자신부터가 와락 놀라움 섞어 보아내며 알아차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가 그냥 여전히 지나친 이상론이기만 할까. 과연 그럴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정치라는 게 언제나 매 순간순간이 극히 어려운 선택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모름지기 우리 남쪽의 그 오랜 좌우나 보수 진보라는 굳은 살이 박혀있을 정도 낡아 빠져버린 굴레에서 활딱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남북연합이란 백낙청 선생이 제시한 2013년 체제라는 것인데요. 남북의 증오와 적대를 넘어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삶을 구상하자는 이른바 2013년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도 오늘 당연히 변해야 되고요. 예. 이 작품에 따르면은 북한도 정권을 이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남한 쪽에서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 감정들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품격과 민주적 품위부터 되찾아서
이 남북 관계가 원활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틀을 잡아야 한다는 게 이호철 선생의 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에도 빈부격차를 줄여가야 하고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호철 선생의 2012년 당시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이 60년부터 남북관계의 그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거, 또 현상을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참 우리 지성은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18년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다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놀랍죠. 우리 이호철 선생은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는 북한을 방문해서 정말 한살림에 입각한 통일을 상상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하고요. 그 외에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문점 2를 통해서 이런 김정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성들은 어디나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 우리 남북 평화체제 통일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전상봉 선생이 쓴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상봉 선생은 새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등을 썼는데요. 오랫동안 통일운동론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예. 이 책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짚어보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책 같습니다. 예.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나온 책인데요. 그 당시도 통일에 대한 상상이나 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곤 했었죠.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앞부분에 이영진의 휴전선이라는 시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예. 분단 상태라는 게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기감 자체가 정말 70년 넘게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을 짓눌러 왔죠. 이영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죽음이다 싶을 때 이상하게도 휴전선이 보였다. 책상 위에도 거울 속에도 잿더리 위에도
밥상이나 내 막막한 가난 위에도 휴전선이 보였다. 딱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38선 근처에만 비무장지대에만 휴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도, 거울 속에도, 잿더리 위에도, 밥상이나 내 막막한 가난 위에도 휴전선이 보였다고 하네요. 처럼 이 분단 상황은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짓눌렀을 뿐만 아니고 상상력 자체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쪽에서는 백보드에 쓰인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 문구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잡았다니요. 참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식도, 성찰 능력도, 철학도, 비전도, 상상력도 없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구 집단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들은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는 물론이고요. 우리 조봉암의 진보당의 통일운동도 있었고요. 4.19 이후에 통일운동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노태우 정권 때나 DJ 노무현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서도 비전도 철학도 갖지 못한 채 이런 체제 위기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7.4 공동성명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남북이 합의를 했었죠.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자주통일 원칙이죠.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강조합니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민족 대단결로서의 통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만 참조해도 이런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에 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 목리를 부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러다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아니면은 죄인을 넘어서서 역사의 뒷면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지 잘못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분단을 넘어 통일 강국을 꿈꾸자라는 그 장을 보면은 가로막힌 섬, 단절된 바다라는 제목하에 짧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이 있는 부분에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횡단 철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서울, 평양, 중국 쪽으로 가서 광저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까지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걸쳐서 뉴델리, 이란, 터키까지 가고요. 저 위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쪽으로 쭉 이어지는 횡단 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의 단절 상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 현실로 조금씩이나마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상상력의 제약과 단절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이 지도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께서 남북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동북아 공동체,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서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셔버렸어요. 어떡해요. 말씀드렸듯이 텔레파시 감도가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우리 책에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은 작전 통제권
미군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이 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보낸 그 작전권 이양 서한의 일부가 인용돼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은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한 지휘권은 기화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 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굴한 이런 이양서한을 보낸 게 1950년 7월 15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미국이 작전권을 장악한 토대 위에서 적대적 공존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그야말로 적대적 공존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 공존을 벗어나서 우호적 공존으로 나아갈 것이냐 깊이 있는 고민들을 보여주는데요. 적대적 공존 과정이야말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뭐 걸핏하면은 북풍이네, 종북몰이네 해서 이 정치판들을 뒤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적대적 공존 관계에서 우호적 공존 관계로 나아갈 때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에 너무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적대적 공존 상태를 끊으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적대적 공존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대적 공존 관계에서 우호적 공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들은 문학 비평가인 백낙천 선생이나 한환상 전 통일원 장관 등등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환상 전 통일원 장관의 얘기를 짧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북 정책의 근본 원리로 삼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오늘까지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를 우호적 공생관계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 2006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비전들이 이제 현실에서 조금씩 그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호적 공존, 우호적 공생 상태로 나아갈 때 남북 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몰고 올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이런 상상의 능력만이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와 정말 당당하게 대화하고 교류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김영민 브리핑을 듣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어제 예. 통일의 집 관장님이 문영근 선생 인터뷰 잘 들었는데요. 예. 문익환 목사님이 그 허담 조평통 위원장과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실현적이고 합리적인 방도가 되며 구체적인 실현 방도로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통일 방안들은 훗날 DJ에 의한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 남북 평화 무드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통일을 이룬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이나 독일, 예멘 등이 그렇죠. 예.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이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정말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고 이 책이 제안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교훈으로 적시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전 민족적인 합의와 참여 속에 통일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몇몇 그 관 주도로
몰래 밀실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 정권에서는 정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하에 통일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난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보니까 박노자 선생의 북한 기로에서다라는 컬럼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박노자 선생이 잘 요약해 놓으셨는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벽한 체제 보장을 대가로 하여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편입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북한 역사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사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원대한 포부가 실현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뿐만 아니고 동북아의 미래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가 기로에 선 이 운명적인 순간이야말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촛불 시위 같은 형태로 대다수 한국인들이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와 평화 레짐의 성립을 원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야 평화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적폐 정권을 무너뜨린 민중의 힘이야말로 평화 쟁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은 일본의 재무장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의 개혁 개방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용조용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너무 설레서 내일이면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그 확성기를 중단한 상태인데 얼핏 뉴스를 보면은 이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둔 지역에서 중무장을 해제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 남북 연락소를 둬야 한다는 의논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징병제 문제부터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 그리고 국방비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정말 사회복지 비용이나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돈을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세운 권력이 우리의 그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궤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꿈꾸는 건 또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이 하나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들을 더욱더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저 세력들의 음모나 술수들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날에 또 정선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이기도 한데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작품 고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런저런 시집들 늘어놓고 보다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해서는 이 시를 꼭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기대됩니다. 어떤 시입니까? 네, 심훈의 그날이 오면인데요. 아마 오래전에 한번 해방의 기쁨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잠깐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심훈은 상록수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근데 작가일 뿐만 아니고 시도 잘 쓴 시인이기도 했고요. 영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통화일보에서 언론인, 기자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재 신채호나 이회영 선생님과 교류가 있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36년에 불교에 계기됩니다. 제가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이질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된 독립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서 이 심훈 선생이 그렇게 갈망이 맞지 않았던 그날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시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날이 오면에서 얘기하는 그날이 오면은 물론 해방의 날입니다. 1930년에 쓰여진 시니까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날이었겠죠. 근데 지금 맥락에서 읽으면은 이 분단 체제를 탈피해서 온전한 한반도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독립일 테고요. 그날이 오면을 보기 전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테마가 봄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연 제목도 봄이 온다였고요. 평화의 시작도 봄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나온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에서 봄의 서곡이라는 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봄의 서곡에 나오는 시어 중에 해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조는 가락이라는 말로 바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무여 봄의 서곡을 아뢰라. 심금엔 먼지 않고 줄은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새 봄의 해조를 뜨더라. 그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줄이야 말 아니한들 어느 누가 모르랴. 그러나 그 아픔은 묵은 서름이 엉기어 붙은 영혼의 동통이 아니요 입술을 깨물며 새로운 우리의 봄을 빚어내려는 창조의 고통이다. 진달래 동산에 새소리 들리거든 너도 나도 즐거이 노래 부르자. 범나비 쌍쌍이 날아들거든 우리도 덩달아 어깨춤 추자. 밤낮으로 탄식만 한다고 우리 봄은 저절로 굴러들지 않으리니 그대와 나 개미떼처럼 한데 뭉쳐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폐허를 지키고 또 굽히지 말고 싸우며 나가자. 우리의 역사는 눈물에 미끄러져 뒷걸음치지 않으리니 동무여 봄의 서곡을 아뢰라. 싱금엔 먼지 않고 줄은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닥쳐올 새 봄의 해조를 뜨더라.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싱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그 줄에 먼지가 않고 그 줄이 낡았으나마 그 줄이 가닥가닥 끊어지도록 닥쳐올 새 봄의 가락을 뜨더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항저우에서 공부를 하고 또 북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재 선생과 이혜영 선생을 함께 만나서 독립운동을 열정적으로 외쳤던 신문 선생에게 이 봄은 정말 조선의 오롯한 해방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신문 선생이 살아 계신다면 이 분단의 상황들을 그야말로 통절해 했을 겁니다. 아직도 이곳에 봄이 오지 않았구나 라면서 말이죠. 근데 이 봄의 서곡을 읽어보면은 이제야 그야말로 참 오랜만에 신문 선생이 세상을 버린 후 거의 80년 만에 봄다운 봄이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의 서곡에 이어서 나의 강산이여라는 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북한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북한 땅은 낯설겠죠.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망명길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조국이 한반도가 그야말로 하나로 꿈에도 나타나는 그리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 상상을 하시면서 나의 강산이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조만간 어쩌면 갈 수도 있을 이 북한의 아름다운 곳곳 구석구석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큰 봉우리와 작은 맷뿌리의 어여쁨이여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똑오똑 솟았다가는 굽이쳐 달리는 그 산줄기 내 품에 안겨 뒹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소나무 감송감송 목멱에 등어리는 젖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산은 적의 앞에 뽑아든 칼끝처럼 한 번만 찌르면 먹장구름 쏟아질 듯이 아직도 내 기상이 늠름하구나. 에워싼 것이 바다로 돼 물결이 성내지 않고 샘과 시내로 가늘게 쏘놓았건만 그 물이 그 바다 푸르러서 한 모금 마시면 한 100년이나 술을 할 듯 퐁퐁퐁 솟아서는 넘쳐 흐르는구나. 할아버지 주무시는 저 산기슭에 할미꽃이 졸고 뻐꾹새는 울어예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도 돌아만 가면 저 언덕 위에 편안히 묻어드리고 그 발치에 나도 누워 깊은 설움 잊으오리다. 바가지 쪽 걸머지고 집 떠난 형제, 거칠은 벌판에 강냉이 이삭을 줍는 자매여, 부디부디 백골이나마 이 흙 속에 돌아와 묻히소서. 오, 바라다 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강산이여. 네, 이런 작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긴 풍찬 노숙의 길을 떠났던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한반도의 삶이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작품이 1930년 3.1운동 기념일에 쓴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야말로 이 정치시로서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아마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해방이 오는 날, 그날이 오기만 하면은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그 보신각 종 있지 않습니까?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만 하면은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내고는 여러분의 그 행렬의 앞장을 서겠다고 합니다. 심은 선생이 얘기하는 그날이 해방의 그날이면은 이제 온전한 그날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순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겼소이다. 네, 이런 작품입니다. 한국 시사에서 가장 강렬한 어조로 해방의 그날을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신문의 그날이 오면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내일 한국 정상회담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문 선생은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받는 것을 바라면서 그날이 오면을 쓰진 않았겠죠? 네, 물론 그랬을 겁니다. 정말 온전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독립을 원했겠죠. 그런데 1936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해방을 보지 못한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날은 우리가 얼마나 다시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좀 지난한 길이 남아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 신문 선생이 얘기한 그날까지 정말 그날까지 힘 잃지 않고 또박또박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 대전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 지나온 역사와 또 미래를 함께 격려하면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네, 똑같은 노래 제목에 그날이 오면이 있는데 말이죠. 그건 역시 통일을 갈망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민주화를 갈망했던가요? 여하간 그날, 정말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오늘. 그 오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곡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런 날은 철망 앞에서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버전이 많은데 어떤 철망 앞에서를 들어볼까요, 교수님? 저는 안치환의 노래도 좋을 것 같고요. 김민기의 원본도 있습니다. 네, 김민기의 원본도 좋습니다. 예.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김 PD가 노래만 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곡가 윤민석이 만든 평양에서 서울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 이걸 이 시간에 듣고 2부 오늘의 노래 순서에서는 윤민석이 만든 신영원 씨가 부른 서울에서 평양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벅찬 감격의 소식과 함께 다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때 물 위로 차오르네. 냇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구비 쳐가네. 저 건너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드라마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이 밀려와.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절조망을 걷어버려요. 작정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절조망을 걷어버려요.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